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대담 코너를 좀 만들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후보시죠? 네. 네, 우리 김경주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본인 소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립운동가의 중선주, 경주시 3대째 토박이 김경주입니다. 경주를 지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님께서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께서 어떤 독립운동 활동을 하셨던 거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한국 국내에서는 네. 안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철공소 직공으로 네. 일본 도쿄 하경구에 있는 철공소 직공으로 일하셨는데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일본 제국의 민족적 차별이 정식화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임금 차별, 민족 차별 그것을 몸소 느끼게 되셨고 그것 때문에 독립운동의 길로 나아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1시에 예약을 걸었는데 조금 좀 방송이 늦어졌어요. 지금 예비 후보께서 우리 김경주 후보께서 워낙 지금 일정이 많아요. 예.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김경주 후보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여러분도 잘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 18살 청년 후보입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만으로 18살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상 최연소 후보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5세가 이제 피선거권 연령이었어요. 네, 만 25세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제 18세로 이렇게 낮아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경주에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됐어요. 자, 최연소 출마자가 된 소감 뭐 이런 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솔직히 출마한 이유는 뭐 제 개인의 욕심도 있겠지만은 제 개인의 욕심보다도 그런 게 제일 큽니다. 만 18세 후보자가 경주시의원이라든 기초의원이 되어서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앞으로 뭐 만 18세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분들이 야 김경주 해도 되는데 나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좋은 선례 하나 남기려고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그러면 김경주 후보님은 지금 출마하는 지역구가 어디예요? 네, 경주시 다선거구라고 경주시 다. 경주시 시청에 소재하고 있는 동천동과 그 경주시 하면은 예전에 한창 유행했었던 곳인데요. 요즘엔 조금 쇠퇴하긴 했지만 보문단지 아실 겁니다. 네네. 그 보문단지가 위치한 보덕동, 동천 보덕이 제 지역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의원 출마하시는 거죠. 네, 경주시 맞습니다. 시의원. 자, 그동안에 그 출마 지역에서 민주당이 좀 당선이 된 선례가 있어요? 경주에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역 민주당 시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요? 네. 그 지역에, 그곳에, 네. 경주에.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아주 진보의 불모지라고 네, 그 맞습니다. 소문이 난 곳이에요. 보수의 성지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곳에 그 젊은 정치인, 그것도 그냥 보통 젊은 게 아니고 올해 갓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우리 김경주 후보가 자 경주에서 아주 파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네, 제대로 일으켜야죠.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출마 지역의 특징, 그쪽 지역구의 특징,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아쉬운 점은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네. 프로지오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금 어느 정도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만한 그런 분들이 충분히 계십니다. 네. 그런데 동천동에서 안에서 조금 나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소득 격차라든지 그런 게 조금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도 네, 같은 동네에서도 그런 차별이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네네. 것이지요.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런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고요.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보덕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문단지라고 하는 경주시에 있는 큰 관광단지가 있는 곳이라 가지고요. 다른 지역의 주민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광 소득 수입 증가라든지 그런 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당선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당선되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경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청. 시의원은 앞서 나가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결단력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청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공약은 거의 없었는데요. 그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 자기 지역구에 주민수건 사업비라는 게 지급이 되거든요. 주민수건 사업비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민수건 사업비를 저는 제가 알아서 그냥 다 결정하지 않고요. 주민분들이랑 함께 공청회라든지 그런 걸 열어서 집행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너무 젊어서 경험이 없어가지고 과연 그 여러 가지 이제 현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겠나. 그다음에 그 어떤 지역 내에서도 그 빈부의 격차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겠나. 너무 젊어서 이제 그런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나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존재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충분히 능력 있고 경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대선 경선 때요, 네.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경선대책위원회에 있으면서 1824 청소년 본부라는 곳에 정책자문 대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책자문 대표를 하면서 각종 청소년 정책, 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고요. 그 공로를 당에서 인정을 받아서 경주시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았고요. 아, 경주시. 네, 경주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았고요. 그리고 또 중앙에서는 하이블루 청소년 정부 특보단 산하에 하이블루 청소년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 청소년위원회에서 정책 고문을 맡았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제가 장담 드리건데 젊은 경제 정책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모두 두 분 모두에게 신뢰를 받은 거거든요. 정책적 부분에서. 네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현안에도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뭐 잘할 거라 믿음이 가네요. 뭐 이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들이 아주 우리 김경주 후보에 대해서 아주 댓글들이 선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 문화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또 하고 그랬었죠. 네. 네. 경주시 문화고등학교에서 회장을 했고요. 네. 근데 단순히 문화고 학생회장직만 연임한 게 아닙니다. 그 학생회장직을 하면서요, 당시 경주시의 학생자치참여위원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아하. 당시에 뭐 교육지원청에 가가지고 교육지원청장한테 가가지고 질의도 하고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청소년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정책 제안도 했었고 따끔하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원에 하게 되면은 현안 질의라든지 행정감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고 학생회장 그리고 경주시 학생자치참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공감 능력 그리고 이해 중재 능력이 뛰어나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감 능력이란 부분이 단순히 남의 의견에 대해서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해주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서 어느 게 제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어느 게 뭐 국민들에게 더 이익이 가겠느냐, 그런 점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이해 조정 능력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뛰어나다고 문화고 학생회장 경력과 경주시 학생자치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검증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젊은 이제 정치도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번에 정치 교체 뭐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고 그 정치 교체 속에서는 또 세대 교체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전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네네. 지금 근데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역에서 그렇게 또 뭐 꼭 경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역에서 이제 의원들을 하다 보니까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지역의 토호 세력들하고 이렇게 좀 유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특정한 어떤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후보가 과연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호 세력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떤 기득권을 그렇죠. 행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런
흔히 말하는 지역 토호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뭐 주민 수건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역 토호 세력이라든지 그런 흔히 말하는 기득권 분들의 의견만 듣고 단독적으로 행동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 수건 사업비를 그냥 단순히 제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이 돈 어디에 쓸까요? 이 부분에 씁시다. 라고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는 그것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치인의 역할이고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할 겁니다. 아주 멋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주 건강하고 멋진 우리 그 젊은 청년 정치인에게 우리 많은 좀 응원과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자꾸 많이 이렇게 나와서 대한민국 정치를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자, 과거에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서 그 경주에서 그 또는 그 대구 네. 경북 쪽에서 얼마나 많은 그 시의원 도의원들이 이렇게 당선이 됐나요? 제 생각으로는 네. 저번 선거에 아마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7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이 온전하게 가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전 지역에 못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없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주당이 지지받아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우리 경주시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민주당도 좀 쇄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만 18세 후보자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지속적인 개혁도 요구를 할 거고요. 네.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우리 당의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개혁, 쇄신 요구도 분명히 할 거고요. 또 우리 당에서 앞으로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 후보자도 꾸준히 내고 제대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경주시에서 김석기 의원과 같은 용산 찬사를 일으킨 그런 상황과 다른 제대로 된 후보자를 내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그래요. 네, 좋은 아주 기특하고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참 정말 기분이 좋네요. 자, 이번 경주 다선거구라 그랬죠? 네, 다선거구 동천 보덕입니다. 네, 그러면 경주 시의원 전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로선 4분 계십니다. 지역구 3분, 비례대표 1분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경주가 굉장히 좀 험지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험진데 그곳에서 정말 파란 깃발을 꽂을 자신 있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엄혹한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증조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피가 제가 생각하기엔 계속 이어져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쟁의 의지로 저는 아마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이고요. 무조건 당선되고 승리하겠다는 의지로 아마 당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주로 이제 세대 교체 그런 부분도 많지만은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죠. 청년이기 때문에 당선돼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 정책 전문가로서 동천동의 문제, 보덕동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낼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경주 시민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당선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 저 좀 꼭 뽑아주세요라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동천동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제일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 7월쯤이었죠. 효정이란 동천동에 사는 초등학생 한 분께서 그분께서 운명에 달리하셨는데 그게 윗동천에 있는 한수원 사태 건립하는 과정 중에서 덤프 트럭이 지나가다가 생긴 사고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건이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그 유가족분들이 요구를 충분히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 광고물 청구만 됐고 제대로 된 그 나머지 요구들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요구는 그 당시에 한수원 사택 건립단지의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문제와 가속 단속
카메라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제가 제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책 전문가 출신의 김경주가 아니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네요. 네. 자, 동천 보문이라 그랬죠. 보덕동이요. 보덕. 보문 단지가 있는 보덕동이요. 동천 보덕. 네. 보덕동.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경주에 그 아시는 지인분들이 있으면 동천 보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김경주 우리 후보님 많이 좀 추천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경주 후보님. 정말 미래가 정말 밝을 것 같아요. 우리 김경주 후보님 감사합니다. 보면. 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네네. 대선 패배의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나셨어요, 이제? 아직도 솔직히 조금 뼈 아프긴 뼈 아프죠. 네, 그렇죠. 예. 특히 이게 표차가 많이 난 것도 아니고 한 25만 표 네. 경주시 인구 정도 되거든요. 아. 딱 경주시 인구가 정도가 돼가지고 솔직히 약간 조금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 들긴 들더라고요. 네네. 자, 그 대선 패배 후에 민주당 그 쇄신 요구 네네. 집회가 좀 계속해서 또 열리고 있어요. 저 민주당사 앞에서 서울에서는 네, 박가리 운동본부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네네. 예. 자, 그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쇄신 요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 기존에 알고 있었던 쇄신을 요구하는 집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규탄하고 민주당의 누구를 사퇴하라거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쇄신 요구는 제가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분들이 내 것인 구호를 보니까 할 수 있다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 흔히 말해서 문자를 국회의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네. 그냥 뭐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너무 잘생겼어요 하시면서 아. 칭찬을 하면서 꼭 쇄신 요구 이뤄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제가 여태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쇄신을 요구하는데 그분들이 믿고 그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라는 구호를 내건 거는 와 다른 의미 여러 의미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 정치가 진짜 정치 교체로 나아가는 그 과도기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는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네, 그, 알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가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참 재밌는 현상이 거기에서 이제 개딸 개아들 이렇게 불러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 개처럼 말 잘 듣는 사람이라서 뭐 개딸이 된다. 전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몰랐어요. 네, 보니까 개혁의 딸, 개혁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또 개딸 개아들 현상 그리고 이제 우리 초심님은 서울의 소리는 개소리다. 개혁의 소리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네, 소리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 개딸 개아들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이 직접 정치라는 그 분야에서 우리가 요구한다, 들어달라, 무조건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쇄신이 이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감명이 많이 깊더라고요. 그 요구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검수완박이라는 타이틀의 법안도 지금 심사를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만장일치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 기여에 이번에 흔히 말하는 개딸 개아들 분들이 많이 영향을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저 김경주 후보는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가요? 예. 이제 여러 집회에서 또 네. 발언을 한 또 그런 네. 경험도 있어요. 그 그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근데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도 약간 흑역사라고 할까요? 조금 네. 안 좋았던 과거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나가고 나서였나 나가기 전이었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창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있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털고 가야 되지 않나.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한테도 네. 그걸 완전히 처리하고 나서 잠시 나갔다가 그 모두 해명하고 다시 들어온 것이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네. 아쉽게도 그때 출당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해찬 대표가 조금 미웠어요. 그래서 네. 그분에 대해서도 욕을 조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민주당이라는 가치를 네.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이후에 충분히 소명한 이후에는 경선 후보로 나서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떤 걸 했었었냐면요. 청기광장에서요. 네. 5.18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이 안 그래도 한창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진태 의원, 네. 이종명 의원, 네. 김순례 의원으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분께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분들에 분들에 대해서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셨었거든요. 네.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그분들은 충분히 예우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비하적이고 비판적인 어조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충분히 역사적으로 검증된 문제거든요. 네. 그거를 왜곡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옳은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 때 위에 서가지고 그것은 옳지 않다. 5.18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역사적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광주 또 호남 이쪽 지역의 역사적 분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힘들게 탄압을 받았던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는 4.3 항쟁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여순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승만 시절에 네네, 여순 알고 사건이 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또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이런 부분들 5.18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노하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탄압받고 억압받고 또 역사적인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광주 호남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서러움이랄지 분노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5.18 역사 왜곡 금지법이 또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예, 예. 다시는 이제 그런 얘기 못 할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바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도 그 법이 통과가 되기 전에는 우리 서울의 소리에도 이제 좀 벌레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댓글들을 썼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만약에 그런 댓글을 쓰면 우리가 다 고소고발하 조치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쓰더라고요. 저희 서울의 소리에다가도 댓글에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학회라든지 학문적인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당시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회라든지 학술지에 관련해서 그리고 문화예술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되었고 역사 왜곡이면 그것 나름대로 학문계에서 규탄을 받아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공공연히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학문적인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 하고 있는 행위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역사에 대해서든.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라든지 독립운동가 분들이 예우하는 이유에서도 그게 명확한데요.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단순히 뿅 하고 갑자기 생겨난 그런 국가가 아니라 그럼요. 여태까지 독립운동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셨고 많은 엘리트 분들이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기업이라든지 끌고 와가지고 겨우겨우 대한민국 살려내시고 그리고 많은 노동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 대한민국을 그런 식으로 모독하는 겁니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떤 종류의 역사 왜곡이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처벌 대상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의총을 또 민주당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또 통과가 된 그 각종 개혁 법안 이게 이제 당론으로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민주당 후보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검수완박 그러니까 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향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수사하는 안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 당시 기사를 봤었는데 어떤 타이틀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형사 사건이 99.2%고 나머지 0.8%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수사를 완료하거나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0.8%가
엄청나게 큰 큼직큼직한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소결정도 모두 검찰이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면서 검찰이 여태까지 보여준 사건들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있었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도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한 부분도 있었고 뭐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었거든요. 김학의 동영상. 예, 김학의 동영상 관련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네요. 네. 그런 사건도 그렇고 검찰이 여태까지 수사권을 받기에 적절하다라는 행보를 걸어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게 무조건 수사권을 다 넘기는 거는 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 큰 범죄를 0.8%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하나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중대범죄수사처. 예, 네. 중대범죄수사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수사청을 시설해가지고 해결하면은 충분히 공정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처럼 뭐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면서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간의 균형이 맞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청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그 권력이 어떻게 인정이 되냐면은 시험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네. 뭐 물론 공직자의 중요한 역할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중요하지만요. 민주주의에 의한 통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든지 임명에 대해서 의회가 역할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 있어서는 의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네네. 있는 게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산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받는 체제가 앞으로 검찰에서 이루어졌으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2030 남성들이 자꾸 이제 보수화된다 이런 또 지적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2030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찍었던 그런 상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보수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저는 여태껏 민주당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어떻게든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솔직히 2030 세대들이 관심 있어 할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못 보였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보수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젠더 이슈보다도 예. 제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게 부동산 문제가 아니지 네. 싶어요.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직장에서 조금 안착하기 시작하고 또 신혼일 예. 수도 예. 있고 집도 필요하고 네. 해야 되는데 예. 각종 문제점이 많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나선 정당이지만 그걸 실제로 행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네.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당이 이제 서울시가 전략 지역으로 선택이 되면서 많은 후보를 발굴할 것이고 그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있을 것이고 대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우리 민주당이 서울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도 많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울의 집값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예. 현재 문제와 같은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도 국민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저번에 헌재 판결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울에 중심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또 행정수도 같은 개혁이 이루어져가지고 더 나은 세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엔 참 민주당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정당 뭐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고요. 국민의힘은 생각도 없이 막 아무거나 막 저지르는 정당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윤석열 그 당선인을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너무 저지르니까 이게 지금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뭐 하야시켜야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저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하야나 탄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제대로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일 네네네,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이제 인사 참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정말 황당해요. 아까 이제 그 검찰 개혁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한동훈 그 법무장관 지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저는 우선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검찰총장을 담당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 글쎄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도 않고 단기적으로도 좋지 않은 거거든요. 중단기적으로 좋지 않는 거고,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서 협치가 중심이 돼야 되고 협의가 중심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인사를 했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분에 대해서도 정호영. 네, 그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북대 의대 편입 네, 그렇죠. 관련해서 많이 자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지방대 학생들이 편입을 많이 노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청년에 대한 의지에 알면서도 특히 조국 후보자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시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런 인사 참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만약 윤석열 정부가 진짜 국민과 협치하고 민주당과 협치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은 그런 인사보다도 협치와 협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좌우 안 가리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를 내놓았으면 합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특히 국민을 더 분열시키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검사장급에서 바로 지금 네네. 그 검찰총장이나 대검 차장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바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 것도 굉장히 끔찍하고,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을 이제 시킨 게 대놓고 지금 국민들하고 전쟁을 하겠다라는 그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더 오싹한 거죠. 굉장히 오싹하고 게다가 또 어떤 메시지도 저는 읽혀지냐면 검찰들한테 니들도 내 말 잘 듣고 나를 잘 따르면 한동훈처럼 이렇게 클 수 있어. 그런 메시지도 좀 전달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검찰들한테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단위에 있었든 기초 단위든 광역 단위든 어떻게 대통령의 범위든 어떻게든 결국에는 그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용산의 그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만약 자기가 이전을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급박하게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국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해가지고 만약 진짜 자기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그게 오히려 편해지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면은 그 뭐 집무실 따로 둔다면서요. 통일동 집무실 둔다면서요.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하시던지 조금 천천히 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 기록물이라든지 중요한 자료가 다 청와대에 있는 게 네. 지금 현재 상황인데 5월 10일에 바로 열어버리겠다. 뭐 어떤 케이팝 스타를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진짜 좋지 않은 판단이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이 우리나라 미래에서도 좋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테도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갈등을 오히려 불러일으키고 특히 지방선거와 같은 경우에서도 자신이 우위를 점하겠다. 자신이 어느 정도 자기가 힘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뭐 또 제일 가장 먼저 이제 지명을 하긴 했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되게 심각하게 보는 게요. 네. 물론 정당한 방식으로 뭐 고문을 맡아가지고 돈을 받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김앤장 법무법인이었죠? 네. 네, 김앤장 법무법인이었는데 그 김앤장 법무법인에 대해서 고문이셨는데 중요한 건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신 게 없어요. 그렇죠. 법조인 출신이 아니니까.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네. 충분히 그것과 관련해서 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실 자리에 있으신 분보다 행정적인 부분에 네. 관료 출신으로 있으셨던 네.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법무법인 특히 변호를 전문으로 하고
그런 거에 중심이 되는 분한테 많은 고문료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있어서 로비로까지 행정 로비로까지 이해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가 제대로 소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의 제일 큰 역할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국민들 말 안 듣고 소통도 없이 저렇게 그냥 불통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제대로 통합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만 국민인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자도 국민이지만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국민으로서의 굉장히 많이 보듬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는 지지자만 보고 갈 거야. 이런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국민 통합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나 뭐 가족들의 비리, 그다음에 뭐 김건희의 비리, 그다음에 최은순의 비리 이런 것들 동일한 잣대로 그렇게 해야죠. 조국 장관 털듯이 그렇게 같이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네. 생각에는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민 통합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하기보다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과속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당장 대통령 취임도 되기 전에 너무 많은 논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기 말에도 불구하고 40%대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네. 퇴임 직전 대통령인데 역대 최고예요. 네. 이 결과가 맞이한 이유는 저는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랜 기간 뭐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지지하시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소통을 하셨고 충분히 그분들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양보를 하신 부분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 말에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자한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테 절대 옳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좋지 않고 우리나라 미래에도 좋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네. 이렇게 대한민국이 나아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든 우리 이후에 있을 선거에서든 우리 국민분들께서 많이 현명하신 국민분들께서 좋은 선택을 마련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IMF 그리고 6.25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항상 나섰던 거는 관료라든지 그런 흔히 말하는 사회 기득권층보다도 국민이 제일 먼저 나섰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국민분들께서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혁명, 우리나라의 시민혁명이 이제 4.19 혁명이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87년도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광우병 촛불이 또 있었죠. 광우병 네. 때도 굉장히 촛불 거세게 불타올랐고, 그리고 또 그 사건이 이제 박근혜 탄핵 당시에 촛불 항쟁, 촛불 혁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정말 너무 아쉽게도 이게 절반의 성공, 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치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 가려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 박진 외교부 장관, 네네. 그 사람이 2008년도 광우병 당시에 네. 그 미국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과잉이다 이런 얘기를 또 발언을 해버렸어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홍수처럼 범람하나? 지금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우선 박진 후보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네. 특히 광우병 사태 당시의 경우에는 지금 뭐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그 당시의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되었었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께서 제일 크게 반응을 해주신 거고요. 네.
근데 그것을 보고 전 세계적인 문제였고 미국 안에서든 영국 안에서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네, 그랬죠. 그걸 보고 시민들이 나서서 이거 고쳐야 되지 않느냐고 의견을 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잘못됐다, 국민들이 너무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그걸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잉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국민 여러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결할 테니까 우리 믿고 많이 조금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민주주의의 과잉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광우병 때 결국은 시민들의 촛불로서 늙은 소고기나 이런 부분들 수입하는 거를 막아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광우병 광우병 위험에 있는 그런 소고기 수입은 또 제한을 했고 그래서 네네. 시민들의 힘이 굉장히 컸던 거죠 당시에. 그런데 그렇죠. 그걸 갖고 그 박진 후보자가 이제 가서 미국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too much democrac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다 한국은. 그런데 실제로 한국은 이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요. 시민들은 항상 그 87년도 6월 항쟁 때는 정말 거칠게 싸웠거든요.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했던 그런 거칠게 투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거칠게 투쟁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렇죠. 신사적이고 얌전한 방법으로 촛불을 들면서 매일같이 평화적이고요. 네, 굉장히 평화적인 집회로서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이런 지금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결코 좀 박진 후보자가 이건 정말 사퇴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예. 시민들의 그런 의식 자체를 다분히 폄하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어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가장 눈에 띄는 행보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눈에 띄는 인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네. 한숨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이게 국민과의 합의, 협치, 소통보다도 자신 정권에 있어서 지지자들의 니즈에 충족을 하고자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박진 후보자와 같은 그런 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하다못해 사과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민에 대해서 뭐 투머치 데모크라시라고 이야기한 거 뭐 투머치 인포메이션도 아니고 TMI도 아니고 투머치 데모크라시라는 게 뭐예요? 그런 상황을 초래한 거는 국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이 해결돼야 되는 문제지 국민 여러분께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주장을 해주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경주 후보님 다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최연소 출마자가 됐어요. 자,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서 3대째 토박이 독립운동가의 증손주 김경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늦게 네네. 들어오셨는데도 너무 환영합니다. 네. 그래요. 그 출마 지역 이게 이제 경주라 그랬잖아요. 네네. 네, 경주의 무슨 동인지 다시 좀 설명해 아, 예. 주시겠어요? 경주의 동천동, 네. 경주시청에 소재하고 있는 동천동과 경주시의 보문 관광 단지가 있는 보덕동입니다. 네, 네. 그 지역구의 특징은 어때요? 특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시청은 네. 경주시청이 있는 동천동의 경우에는 경주시청이 있고 또 주차난이 심한 동네고요. 네. 보문단지의 경우에서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동네고 관광업으로 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황리단길이나 그쪽으로 관광객이 빠지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문단지에는 더 새로운 관광 상품이라든지 행사를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약으로 내고자 합니다. 네. 이 출마 계획은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항상 뭔가 국민들의 니즈라든지 시민들의 니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했지만은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경주시 의원으로서의 능력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선이 끝나고 또
이 사건이 있었는데 김수호 고모님이라고 경북도당 고민분이 계셨는데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딱 느낀 건데 내가 조금 속도를 더 빨리 내야겠다. 보다 이 중요한 사람들이 나한테 조언해줄 사람들이 떠나기 이전에 내가 제대로 된 소개 성과를 보여드려야 그분들께서 있는 와중에 제가 충분히 보여드리고 가실 때이더라도 충분히 만족한 상태에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이번 주 수요일에 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촬영을 갔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거 가기 전에 완성을 해놓고 출연을 하고 이제 관련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하고 아마 또 거기에 또 나올 거예요. 여기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좀 그것도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예비 후보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청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 주민의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여길 거고요. 경주시의원으로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동천동에 있는 주민분들, 보덕동에 있는 주민분들 알고 계시면 전화 한 통에 하셔가지고 야 거기 김경주 나온다네 뽑아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시의원보다는 좀 도의원에 그 도전을 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제일 기초적인 단위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 삶 주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범위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경력 하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정책 자문 대표라든지 정책 고문이라든지 그런 경력도 하나하나의 경력이라 생각하고 시의원으로서 그 능력을 보여드리면 경주 시민분들도 얘 믿을만 하구나 하고 믿어주실 거고 또 더 높은 자리에 많이 추천을 해주실 거고 많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상임 고문님이죠. 그분께서도 실제로 성남시장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지사 되셨고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국민분들의 차근차근 그 계단을 걸어가면서 국민분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아래에 있고 제일 경청하기 쉬운 사람 시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시의원으로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 경청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주시의원이 지금 4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현역 시의원이 비례대표 한 분, 지역구 3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경주시 의회 전체 의원들은 몇 명이에요?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명 정도인데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4분밖에 안 되는 건 조금 아쉬운 상태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민주당이 경주에서 조금 많이 승리해서 한 7석 정도까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7석이 아니라 아예 과반수가 되는 게 그러면은 이제 파티해야죠. 그럼 서울의 소리에서 떡해가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현재 4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더 정말 척박한 보수의 성지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목소리랄지 민주적인 목소리가 조금 더 다양하게 좀 펼쳐 나가졌으면 더 좋을 거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향후에 나는 이제 이런 정치인이 되겠다. 정치인으로서 최종 목적지는 대통령이겠죠? 저는 그거는 하느님이 결정해 주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제 단계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기초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리고 신뢰를 받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못하는 공직자가 어떻게 대통령까지 노리겠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최선의 목표, 지금 정치적 목표는 무조건 시의원으로서 당선되고 나서 경주 시민분들께 제대로 된 신뢰를 받아가지고 야 김경주제 정치 잘하더라, 주민 이야기 제일 잘 듣더라 하는 거고요. 어떤 시의원이 되고 싶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일 낮은 데 있는 그러니까 소외계층 분들 이야기 다 듣고 그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 다 해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다 해결해가지고 주민분들께서 야 진짜 우리 삶의 질이 나아졌더라. 경주시의원 김경주 한번 만들어놨더만 진짜 우리 삶이 확 바뀌더라.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경주시의원으로서는. 네. 이제 서울에서 장애인분들의
그 이동권 보장하라는 그런 집회가 계속 전철역에서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런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장애인분들의 집회를 굉장히 폄하했단 말이에요. 예. 네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이준석 대표님보다 저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 그분은 당 대표고 저는 이제 기초의원 나오는 정치 새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는 우선 이준석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팩트 체크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팩트 체크 연구진 분들이 직접 스노 팩트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증을 한 건데요. 이전 시정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장애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요구도 안 하고 있다가 오세훈 시정 되니까 갑자기 저런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건 잘못된 발언입니다. 그분들은 여태껏 그러니까 이때 좀 꾸준히 오래 네. 이 장애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기 덕분에 바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오세훈 시장에 와서 저런다라는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진짜 이준석 당대표가 그것이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그분들에게 합의안을 제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분들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입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상황으로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거는 그 장애인분들한테도 옳지 않고 좋은 반응이 아니고요. 그 전철을 타신 시민분들에게도 좋은 방향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해결해 볼게요. 우리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당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윤석열이나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대통령 취임하면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장애인분들 폄하하고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 김경주 후보님은 그동안 대중교통을 탈 때 네.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경주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조금 다니기 많이 힘드세요. 네. 왜냐하면 자차가 있어야 되는 장애인분들이 자차를 마련할 만큼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더라도 네.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게 네. 존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몇 번은 뵀는데 네. 그분들도 되게 힘들게 대중교통을 예, 그렇죠. 이용하시더라고요. 경주시 같은 식당에서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제 식당에서는 혹시 식당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은 몇 번이나 보셨어요? 솔직히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경주시 코라드 그러니까 한수원 건물에 네. 발달 장애인 분들이 실제로 운영하시는 카페를 가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잘 운영이 되고 충분히 그 발달 장애인 분들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인식이 참 아쉽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범죄를 일으킬 것이다.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성범죄자가 된다. 그런 안타까운 인식을 가지신 그 분들이 편견이 가끔 너무 심한 편견을 네. 갖고 있는 거죠. 왜곡된 생각을 많이 갖고 네. 있는 거고 그래서 참 답답한데 네.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가 장애인이라 그래요. 네, 물론 맞아요. 이제, 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그보다 조금 더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을 휠체어 장애인 분들을 많이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은 그 이동권에 제한이 없고
이동권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장애인 분들은. 그러면 장애인 분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예. 소득이 있으면 그분들도 세금을 내는 거고 뭐 또 직접세뿐만 아니라 간접세도 뭐 이렇게 낼 수 있는 내는 건데 그분들도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이동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10월에 이제 당선이 되면 장애인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또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주시에서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비전인데요.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꼭 밀고 싶습니다. 저는 공공 일자리 담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공공 일자리라고 하면 조금 생소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력 단절 여성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도 뭐 실업자분들에게도 그렇고 청년분들에게도 그런 건데 그분들에게 경주시와 관련된 일이든 혹은 기업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지원을 해드리든 어떻게든 공공의 영역에서 네. 일자리를 보장을 해주는 일종의 일자리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장 솔직히 말해서 경주에서 100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고 쳐도 직접 고용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생각을 해도 네. 아무리 맥시멈으로 쳐도 한 25억이 4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경주시 1년 예산이 1조 4천억입니다. 조금 아껴가지고 25억 40억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공공 일자리를 드리고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줘가면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하고 생존권을 보장해 드리면은 충분히 경주시도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경력 단절 여성분들한테도 네. 당연한 거고 청년 실업자한테도 그런 거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 여태까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저는 시의원이 돼서 이런 것들을 시장한테 네. 어떻게든 국민의힘 시장이 되든 결국에는 우리는 파트너거든요. 시장과 시의원은. 네, 네. 경주시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논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논의해가지고 공공일자리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한번 진행해보고 비전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 지금 동천동, 보덕동 이 그 지역구가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예비 후보 등록을 완성했습니다. 예비 후보. 네, 지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지역의 예비 후보 다선거구 예비 네. 후보로 등록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 현직 시의원분 한 분이랑 저가 있습니다. 현직 시의원분은 저 국민의힘인가요? 민주당? 민주당 분인데 네. 2인 선거구거든요. 2인 선거구인데 2인 선거구에서 한 분이 민주당이시고 한 분이 국민의힘이세요. 근데 그분이 재선을 도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도 물론 부족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치 교체, 시대 교체의 흐름이 청년에게로 흐르고 있고 네. 또 저 같은 정책 전문가가 그 지역에 가서 일하게 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더 좋은 지역구를 제안받기도 했었어요. 네. 여기보다는 다른 지역이 더 낫지 않겠느냐, 경쟁에 있어서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셨지만은 저는 제대로 정치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냥 요행을 바라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제대로 맞붙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네. 당원분들에게도 보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경주시에 있는 동천동에 있는 동민분들 그리고 보덕동에 있는 동민분들에게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정치에 이렇게 후보로 등록하게 된 거거든요. 네. 경주 시민분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이 저를 믿고 한번 시켜주시면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분도 충분하시지만 저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는 김경주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이름부터 김경주잖아요. 그렇죠. 경주에 김경주가 가야죠. 김부산이 가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경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선이든 단수 공천이든 우리 당은 시스템 공천이라서요. 네. 면접 면접 점수, 네. 당 정체성 기여도, 네. 도덕성 그리고 당선 가능성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공천의 점수식으로 가는데요.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 차이가 나면은 단수 공천이 이뤄지건 전략 공천이 이뤄지고요. 네. 그것보다 이상으로 차이가 안 나고 일정 점수 이내에서 차이가 나면은 경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아무튼 이제 당선이 되면 또 군대도 또 가야 되는 그런 네, 부분도 그렇죠. 또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군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군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선
제가 독립운동가의 증손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우, 있고요. 그건 뭐 독립운동가의 증손주를 떠나서 네. 대한민국의 근데- 신체 건강한 남성. 네, 예. 그건 맞지만은 네. 전 독립운동가의 증손주의이기 때문에 그 네. 책임이 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물론 그래야지만은 네. 저에게 있어서 주어진 독립운동가의 증손주라는 타이틀은 네. 무조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제 증조부한테 먹칠하는 꼴이거든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시의원 임기 중에서는 아마 연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돼서는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은 네. 그냥 일반 분들이랑 똑같이 군대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병무청에서든 국회에서든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병무청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에서든지 국회에서든지 관련 규정을 빨리 마련해서 제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그런 대안이라든지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 회기 중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네네. 여러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 지금 규정도 그렇고 그런 게 아예 마련이 안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병무청 대변인 분이었나요? 어쨌든 그분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 마련되고 그 방법이 충분히 제가 임기 중에도 가능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할 거고요. 네네. 임기 중에 불가능한 방법이라면 어떻게든 짬을 내서 네. 그 기간 중에 잠시 다녀온다든지 무조건 네. 할 것입니다. 최대한 경주 시민분의 피해가 안 가고 또 국방의 의무를 최대한 수행하는 방식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예, 아무튼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분들이나 또는 국민의힘 관계자분들, 그 민주당에서만 이렇게 젊은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젊은 후보가 분명히 나올 수도 네. 있어요. 이미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보다 더 예비 후보 등록을 빨리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분이 만 19세이시거든요. 남양주에 시의원으로 도전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저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자분이군요. 네, 남자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든 민주당에서든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규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원이나 아무튼 이제 의원에 당선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어쨌든 선출직으로 당선이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거는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뭐 이제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뭐 대체를 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반드시 해결을 좀 해주시길 네.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뉴스공장이나 이런데 나가셔가지고 예, 요 문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좀 해달라라고 좀 얘기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우리 이제 정치인 우리 김경주 후보님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향후 계획이라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계획 뭐 이런 거. 정치인으로서의 계획은요. 네. 우선 경주시의원에 당선돼가지고 승리하셔서 네. 해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에 있는 당원분들께 야 저렇게 경주시의원에 만 18세 저 후보가 나왔는데 당선이 되는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싶게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가지고 더 나아가가지고 더 좋은 정치인으로 경주시의원으로서 그 이상의 범위에서 더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선례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가지고 청년 정치인분들이 야 김경주도 하는데 나도 할래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능력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좋은 선례로서 남고 싶습니다. 지금 제 정치에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 이후 많은 이유에서도 그렇습니다. 저의 정치의 목적은 제 개인의 욕심도 있겠지만 좋은 선례입니다.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 이후의 세대가 제대로 혜택받는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그런 앞으로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제 꿈이고 제 정치인으로서의 목적이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향후에 뭐 경주시장이랄지 경북지사 또는 국회의원 뭐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더 높은 자리로서, 그러니까 높은 거라기보다는 다른 의미로서의 또 다른 더 많은 선출직도 권한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선출직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그 제일 중요한 건 경주 시민분들이라든지 네. 도민분들 그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제 개인의 의견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라고 하면 해야 되고 네, 네.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데니김이 아주 악플을 달고 있어요. 엄마 아빠 젖이나 먹고 와라 그러는데 데니김 당신이나 좀 엄마 아빠 젖을 드시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이고 참.
저는 이런 나이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일 싫은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이럴 맞아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만큼 많은 식견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어떤 정책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무조건 나이를 갖고 들이민다. 그러면 지금 나이 80, 90 먹은 사람들이 일을 제일 잘하겠네요. 나이로 판단을 한다면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않죠. 네. 그래서 지금 나이로 사람은 나이로 지금 판단을 하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정치가 또 세대 교체의 어떤 그런 흐름을 타고서 우리 김경주 씨 같은 분들이 참 많이 나와서 많이 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코너를 오늘 이 방송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경주 씨께서 김경주 후보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마무리 발언. 예, 김경주입니다. 경주 사는 김경주입니다. 경주 사는 김경주가 경주시의원 안 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최적임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제가 최적임자인데 제가 안 된다면은 경주시의 미래는 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큼 정책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저만큼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전이 있는 후보는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시의원으로는 김경주가 필요합니다. 경주 시민분들이 믿어주시고 투표해 주셔야 경주시의원의 김경주가 됩니다. 경주시를 지키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경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